부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 저기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누구나 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아, 그 정도 이 정도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아빠더러는 뭐라 그랬다고요? 생물학적 아빠가 아버지, 생물학적 아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한 몇 개월 같이 있어봤잖아요. 네. 무슨 그러니까 노 부장님 생각할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아, 네,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 시험관 아이. 네,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잘할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아니면 잘할 왜 정이 왜 때는- 없지?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예, 근데 잘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주고.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이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요. 예.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2살. 그래요? 아니 근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였으면 결국 엄마도 생물학적 엄마 아니에요? 시험을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니죠. 자궁에 아니, 임신은 아니, 해요. 잠깐만, 요거 수정만 다 들어보세요.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이거 그걸 잘 모르시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아,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그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멕시코 예. 행사 순방 예, 때문에 예, 예. 문화 행사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한데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본인이 스케줄을 갖고 오면 본인이 다 고쳐요.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은 뭐 15분 아니면 뭐 20분, 뭐 순서는 어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다. 도대체 뭐 이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로 붙인단 말이죠. 그게 진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왜 그럼 그런 정확히 표현을 본질은 쓰죠? 뭐예요? 본질은? 제가 정확히 들었던 그냥 워딩은? 워딩은 독일에서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친한 언니 동생? 예, 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끝이었었어요. 동격이라는 뜻인가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히. 동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물어보다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정유라는 럭비공 귀국해 이별면 다 터져. 터지게 뭐가 남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어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뭐 이재용,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건명되는 사람들. 이 친구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무슨 내용으로? 2014년도에. 네. 그래서 정윤회 한번 문건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냐. 그래서 내가 소상히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그래서 소상히 무엇을 모르겠어요. 대통령과의 어떤 거를 관계 소상히 뭐 이런 거. 대통령과의 아니 관계? 본인을 위해서 대학교의 전체를 통째로 입학구도 바꿔가면서까지 하는데 그 그걸 안 시간이 다 챙겼다. 됐는데 큰일 났네 이거. 2014년이면 정말 큰일 났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 때 됐다고요? 네네. 다 됐어요 시간이. 근데 폭로 안 한 거 있죠 아직도 마음속에. 폭로 안 한 건 있습니다. 폭로 안 한 게 있는데 괴롭죠. 그 시간은 다 됐고 네, 좀 괴롭죠. 내일 잘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나오세요. 그 노원장 직접 정유라를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 진짜 네.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인. 예. 야 아우디션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오로지 돈으로만 키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비덱 직원들인가요? 정유라가 말 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상 찍으면서 네, 네. 아이고 이 모습을 뭐 회장님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예, 그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멘트도 제가 한 거고. 아 그래요? 말타는 장면이니까 노수인 부장이 다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에 뿌린 거야? 예. 아, 제가 이거- 지금 많이 어려졌거든요, 세월이요. 그 자료화면 쓴 방송사는 좀 저한테 그 저작권료 요구해야 되겠네. 요거해야 되네. 예. 그 담당 변호사로 조대진 변호사로 제가 임명합니다.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 좀 감사합니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 워딩도 노승일 부장 워딩이 처음 알았네. 네, 왜 그러냐면은 정유라 선수는 말 타기를 싫어했어요.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이 독일 하겐이라는 곳이었어요. 독일 승마학교. 거기에서 이제 말을 초이스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20억짜리가 30억짜리 말을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말 탄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정유라는 말 안 타고 독일 가서 뭐 했어요? 은둔 생활을 했죠. 정말 저도 그 친구를 봤을 때 좀 불쌍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뭐 좀 걷고 아니면 좀 조깅 좀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브라인드 치고 살았다면서요? 예, 완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뭐 그때는 이게 언론에서도 안 터질 때인데 왜 그렇게 스스로 안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게 이제 저한테 독일 도착하자마자 박원호 원장님이 저한테 이쪽 집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지나다닐 처음 때는 갔을 때? 예, 2015년 8월 11일? 예. 도착했을 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여기 주변으로 다니지 말고 돌아서 다녀라. 항상 다닐 때. 희한한 사람. 근데 그 집을 봤는데 온통 블라인드가 쳐 있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이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뜨겁거든요. 뜨겁기도 하지만 또 따가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감추고 싶었나 보네. 그렇죠. 그 아이를 감추고 싶어서 저보러 이제 거길 다니지 말라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아이 아버지랑 같이 갔나요? 맨 처음에 독일 갈 때는 정유라가? 예, 당시에 제가 독일 도착했을 때 정유라가 있었고 그 나머지 그 남자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승마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남자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기 아빠. 정유라의 그 애기 아빠, 그 이제 정유라의 남편,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 이렇게 이제 독일로 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은 헤어졌다면서요?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유라 결혼은 했었나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한 걸로 알고. 그럼 이혼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혼 근데 관계지. 사실혼 해소입니다. 사실은 그 해소. 친구는 그 아이는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신. 예. 신. 그쪽에 호주. 그러면 아이 아빠는 언제 헤어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금방 가서 얼마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봄쯤으로 알고 그럼 있어요. 몇 개월 살지도 않았네 독일에서는. 그렇죠. 둘이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도 봤나요? 뭐 남편이랑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좀 보셨어요?
주로 그 정유라가 이제 그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한 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막 서로 그 남편은 정유라한테 욕을 안 해요. 근데 정유라는 남편한테 막 욕을 해요. 그 모친인 최순실한테도 막 욕했다고 그런 언론에 보도 났던데. 당시에 이제 정유라가 이제 말을 안 탄다 그랬거든요. 왜 말을 안 탔냐고 했냐면은 그 블라인드 쳐 있는 그 집 안에 개 10마리, 고양이 3마리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똥을 안 치운 거예요. 똥과 그다음에 이게 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개 뭐 변과 뭐 대변도 있고 소변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방 안에서 거실이면 뭐면 그게 단층짜리 집이었었거든요. 냄새가. 예. 근데 개들도 조그만 개서부터 큰 개까지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동물보호청에다 신고를 해서 동물보호청 직원이 2명이 왔었어요. 여자분 2명이. 문을 열었는데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가 10마리, 고양이가 3마리, 그러고 돌도 안 지난 애기. 어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8월 달이었으니까 한 110일, 2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깐난쟁이.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최순실한테는 그거를 다 감췄었고, 정유라는. 그래서 청소하기를 싫어하는 친구인가? 정유라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뒤에 모녀지간에 붙은 거예요? 세게? 그렇죠. 이 X가 X 같은 누구야? 뭐 이러니까는 XX 나는 이제 말 안 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씨발 나 말 안 타! 이랬구만. 시원하십니다. 그랬군요. 예. 이것도 뭐 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정청래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편집하세요. 팟캐스트가 이재민 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호칭을 노승일 부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에서 퇴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K스포츠 재단은 지금 자연 해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체부에서 허가 취소, 등록 취소. 예, 허가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의 내용이 뭐냐면 최순실과 관련돼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허가 취소 사유인데 저는 당연히 뭐 최순실이 개입했고 박근혜가 개입해서 만든 재단은 당연히 K스포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립 취소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김종을 통해서 하수인 노릇한 당신들은 뭐냐. 그럼 문체부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러면은 그 해산하게 되면 예. 퇴직금 같은 건 정산이 될까요? 퇴직금의 정산도 아마 그것도 법정 싸움이 해야 될 지금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어. 그 정동춘 이사장이 법인 있잖아. 도장을 들고 튀었대. 쳤대요. 야, 끝까지 진상이구만. 그래서 정동춘이 그런 기사를 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한테 문자가 왔었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빌딩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기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 밤에. 그러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저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근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정동춘이 270억 고영태 사단이 뭐 재단을 사유하려고 했다. 이 기사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시에 기자회견을 또 이경재가 그와 비슷하게 또 해요. 뭐 박근혜를 수사하기 전에 고영태 일당들을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황당한 게 뭐냐면은 재단을 사유하려면 어떤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권력은 최순실이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아바타를 정동춘을 세웠고 모든 정동춘이 다 아바타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동춘이 그 이사장 연임이 안 됐어요. 예. 이사장 연임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재단에 있는 법인 인감 도장을 갖고 나가서 계좌도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재단은 공과금도 못 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고. 예. 그래서 아까 좀 생활이 어렵다고.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 그거 받아야 저작권료. 그것뿐만 아니라 소송하시면 될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이따 방송 끝나고 심도 있게. 저작권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희생일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네. 제가 알차게 무료로 상담해서 소송. 자,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이제 등록 취소했잖아. 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다네. 국고 환수하고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네네. 국고 환수가 네. 되고 강요죄가 성립이 되면 기업으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지. 아니 그래도 일했던 직원들한테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법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부장님 같은 경우는 희생당한 측면들이 많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리만 잘 구성하면 충분히 책임을 가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아, 예. 지금 몇 명이에요, K재단? 지금 저희가 7명입니다. 7명? 네네. 그것도 7명도 원래 재단이 전체 직원이 7명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왜 그랬냐면 최순실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뽑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요. 방송 끝나고 조대진 변호사한테 변론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네. 우리 방송 나왔으니까 또 출연료 지급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정이지만 살림에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소정이 아니라 중정 정도로 해주면 안 돼? 좀 올려줘? 알았습니다. 중정으로 그럼 올려드려서 드리기로 하고. 그거 간단해요. 조대진 변호사한테 나갈 출연료 안 주고 여기다 엎어주면 돼. 저 사람 돈 많아. 괜찮아. 아니, 아닙니다. 아이가 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수희 부장하고 얘기하기 재밌네요. 네.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제가요. 예. 법사위원입니다. 네네네. 제가 법사위에서 우리 이정열 판사 예. 얼마나 옹호했는지 아세요? 뭐 청탁을 드린 변호사비 것도 내세요, 아닌데. 아무튼. 예, 청탁 드린 것도 아닌데. 청탁은 안 했지만은 예. 정의롭게 했죠. 예. 그러니까 아유, 이제 잊지 변호사로 않겠습니다. 돈 버니까 지금 변호사 아닙니다. 아직 안 해요? 네. 오. 아직 지금 사무장. 아직이라고 하기면 사무장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장 월급이라도 예. 나한테 후원금이라도 보내야 돼요. 대표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청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이 출연료가 짭짤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네. 안 그래도 이 방송이 훨씬 좋아졌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할 때는 이거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청취율도 좋고 훨씬 잘한다 하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제가 법무부에다 조치를 해가지고 김어준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그 대신 생활비는 제가 좀 보내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그런 한 배려까지. 1년만 안 오면은 교통방송 빵 뜨네. 그리고 그동안 그 듣던 양반은 좀 질이 낮아서 안 해야 돼요. 제가 차마 그 말씀까지는 못 듣는데. 아니 질이 부장판사님은 고질이고 저도 상당한 중질이고 거긴 저질이에요. 그거 우리가 아는데 왜 아느냐. 그것도 제일 많이 들어요. 다녀보면요. 김어준 공장장하고 하는 거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전라남도 부산 가도요. 거기까지는 사실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라디오로 가는 건 아니죠. 네, 외부로 듣고 뭘로 듣고 다 얘기해. 네. 그러니 이거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안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실 그러니까 저까지 저질돼요. 대표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물론 저는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내 파트너가 이정열 부장판사 같이 훌륭한 분이 한다면은 고질의 진행자가 한다면은 훨씬 올라가니까 오지 말게 하자. 대표님 근데 고질하신 게 괴질로 들립니다. 오늘 모셨는데 항상 그 대표님 나오시면은 그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드리면 안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최근에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어제 그 가처분 결정도 나오고 해서 정말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가 가처분은 이 판사 재판장은 오른 눈으로 볼 때, 왼 눈으로 볼 때, 두 눈 다 뜨고 볼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판결문이. 그래서 재판장은 저처럼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이 재판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저는 일목요연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어제 그 8년분 내용을 보면 제가 11년째 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 출신 사무장보다는 제가 훨씬 나아요. 아, 저는 사무장 경력이 아직 이제 3년밖에, 그렇죠.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저는요, 감옥도 살아보고, 뭐 예. 재판도, 지금도 재판 받는다니까요. 네. 얼마 전에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1월 달에 이제 선고하는데, 네. 아무튼, 예.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 투표는, 예. 즉, 신임 투표는 법적인 효력이나 의무를 발생하는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중단시켜야 할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판결문에 재신임이 부결되더라도 네. 안철수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했고 네.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왼쪽 얘기네. 눈으로 본 거예요. 예. 만약 이정미 소장처럼 일목요연하게 봤다고 하면은 인용이죠. 그 아까 우리 이정열 사무장입니다. 판사께서도 네. 부장 판사님도 전직. 네. 우리나라는 높은 걸 좀 불러주는 게 좋아요. 사무장보다는. 사무장 높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일본 위안부 얘기했을 때 뭐 예. 그렇게 설명 들을 필요 없이 네. 위안부 협상은 파기한다. 네. 이렇게 판결문을 하듯 딱 때려버려야지. 무슨 얘기를 들어요.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기왕 이제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대표님하고 이제 자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여쭤봐 달라고 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 당원 투표 이것을 거부하시는 게 질 것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 반대하기 때문에. 네? 반대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가처분 신청도 했고 네. 만신창이를 만들려고 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네. 제가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또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도 네. 이건 사법부의 판결은 항상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국회에서 해결하라. 네, 자율권 보장이죠. 네.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의 학문적 얘기고 판사들의 변명이 딱 그렇게 나온다. 이 개입하기 싫다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용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기각된다 예. 하더라도 해보는 거고. 그런데 어제 소득이 있어요. 네, 네, 방금 네. 제가 읽었던 그런 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반대한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당무회의에서 최고위에서 얘기한 것은 통합을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네. 여기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예. 바꾸죠. 막상 실제 투표를 결과는, 예. 하면서는 네.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를 신임하냐 안 하냐 예. 이런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건 예. 원천적인 무효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 경위적으로 한 15% 투표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보면은 나흘간 하는데 대개 지지자가 첫날 약 70% 합니다. 예. 예. 오늘 70% 보세요. 정도? 네. 오늘은 툭 떨어질 거예요. 네. 그 충성분자들이 70%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이 하는 거 보이지만은 저는 3분의 1, 33%를 결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말고 전 당원 투표 자체를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투표해서 이기실 것 같으면 찬성하실 텐데 질 것 같으니까 투표했을 때 투표 결과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당한 불법적인 통합을 하려고 하고 네. 오늘 말이죠. 심지어 그 정동영, 네. 천정배 예. 이 세 분이
이현주 네 분이 당대표 나왔을 때 네네. 정동영 후보가 천정배 후보가 물어요. 바른정당과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라는 동영상이 이제 찾아내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만약 여기가 지금 TV라고 하면은 교통방송은 TV 안 내줘야 돼. 너무 그러면 다른 방송이 죽어요. 아니 저 대표님 저 TV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하는 그 저 충격 시대도 나가고. 아니 그 뭐 제대로 된 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이 죽어 전부 교통방송만 시청하기 때문에. 워낙 훌륭한 방송이죠. 그래 아무튼. 네. 그럼 제가 대통령 되면 해줄게요. 이거 갈등되네요.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다 그게 나와요. 제가 참 꼭 보여주고 싶은데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바로 저 카톡 아이디 보내 올리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못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해당 부분 바른정당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나오겠네요. 많이 나와요. 자,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정말 이 정치계를 꿰뚫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합당을 했다 탈당을 했다가 분당을 했다가 하는 그런 전과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시지 않았을까? 왜 모르셨을까? 예견하시고도 그러셨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당시에 어떤 판단으로 이 안철수 대표와 당을 같이 하실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봐달라고. 모르셨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져요. 아니 김어준 공장장 입국 금지 처분을 만들어질 정도로 능력 있으신 분께서 스스로를 원숭이로 비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오판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누구를 속인 사람이 나빠요.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빠요. 그렇지만 같은 사항을 두 번 속임을 당하면 속임 당한 사람이 바보고 잘못이에요. 지금 첫 번째시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제가 말씀이시죠? 꼭 그렇게 답변해야 우리 이정열 부사가 김어준 공장장한테 가면 많이 됐네. 아니요, 저희 이제 거기 닿지 마세요. 스타일이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조서에 올려놔야 그래가지고 판결문 쓸 때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사무장이 무슨 건방지.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든 아까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부터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 쪽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홍보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날은 그렇게 많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감안해서 들으세요. 정치인 말은 정치인은 말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정치인은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예요. 우리 피고인은 자기도 그러잖아요. 재판할 때. 피고인이 유리한 얘기만 해라. 그리고 불리한 얘기는 진술 거부해도 된다 하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더니 또 여기서는 그렇게 바뀌었어. 대표님 사람이. 여기 피고인으로 계신 게 아니니까. 나 피고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통합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이번 주 현안이 되고 있어서 통합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 그럼 이제 대표님을 비롯한 이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나리오라든가 로드맵은 어떠신지.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정당이라는 것이 국고 보조, 국민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전에 전라남도 지사 나왔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문자 비용만 예. 20억 넘게 써가지고 도저히 선거를 못 하겠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당비로 예. 박지원님, 이정열님 당원 네네. 이름을 넣어서 네.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예. 독려를 하고 있고 네. 찬성하라고 독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보내왔는데 어제 11번을 받았대요. 그리고 폭탄이네요. 저희 사무국장도 10번 받고 예. 어떤 분은 6번 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네.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 박지원 예. 제 아내한테는 안 보내더라고요. 왜요? 저는 반대하는 걸 아니까. 이래서 과연 그것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하고 있다. 과연 그렇죠. 네. 아. 과연 국민이 준 이 국고보조 혈세로 네. 이러한 것을 사용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아마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제가 당 대표를 하면서는 매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 재정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네.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예, 당원들도 알아야 되고. 네. 예. 그런데 국민도 알아야죠. 네. 국민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돼서 제가 요구했어요. 우리가 당 개혁 차원에서 이걸 공고했는데 왜 안 하냐? 네. 그러니까 김관영 사무총장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짓 해서 되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참 바로 직전 대표로서 돈 네. 쓰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소인배 같지만은 근데 저는 국민 돈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 돈이고 네. 이건 말이죠. 제가 그 20억 들었다 예. 하는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은 이거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땐 수억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3일간 하면은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관영 사무총장은 네. 이동섭 선관위원장은 중단해라. 예. 하지 마라. 네.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이것이 당원 투표가 법적 요건을 갖춘 3분의 1이 투표해서 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전당대회만이 그렇죠. 통합을 법적으로 그렇죠. 해산을 선언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부장판사 출신이 법적으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무장밖에 못해.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측 통합파 쪽에서는 이런 법적인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걸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것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신임 투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네. 서울시장은 유권자 몇 명 이상이 투표해야 된다 하는 법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나 소환 주민투표법의 난발을 막기 위해서는 네. 유권자 즉 국민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서 과반수 찬성이 돼야 의결된다 해요. 네, 그렇죠. 그건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 당은 당주에도 국민을 당원으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 전당원 투표제가 누구나 신청하면은 난발되기 때문에 억제를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3분의 1이 돼야 된다. 오세훈 무상급식 예. 그때 나쁜 투표 해가지고 3분의 1은 안 되니까 개봉도 안 하고 덮었잖아요. 네. 이번도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네. 하는데 안철수 측에서는 아니다. 예. 내 신임 투표 되니까. 박지원 당신도 19% 투표해서 대표됐고 내가 될 때는 24%. 그때는 또 경쟁자가 천정배, 정동영, 예. 이현주 세게 붙었으니까 투표가 더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도 24%가 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 3분의 1. 네. 그렇지만 그것은
당헌 당규, 우리 당원 1호 당규, 예, 당원 규정 있죠. 당규. 예, 역시 25조인가 막 그런 걸로 저기 법조인이라 다 공부해가지고 오셨군. 예, 저기 이렇게 자료는 항상 가지고. 잘했습니다. 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저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에 새정연 혁신안이 나왔을 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의 새정연 혁신안을 놓고 그 반대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뭐 여론조사든 뭐 당원 투표도 이런 거 다 반대한다 할 때 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로 변질돼 버리니까 본질을 흐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당의 이 전당원 투표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신임 투표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대표님 생각은? 이게 뭐 안철수 대표야말로 진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네. 왜 또 과거형입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염이 빨리 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분은 의사보다는 연예계로 나갔으면은 아주 잘했을 것 같아.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데 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까도 봤잖아요. 불과 4개월 전에 절대 TV 공개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질문하니까 통합 안 한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줬습니까? 저에게도 선배님 통합 통짜도 안 꺼냅니다. 중진들, 전직 대표, 당원들,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통합 통짜도 안 꺼낸다. 그리고 연대나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분이 유승민하고 만나서는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2015년 새정년 신임 투표에 대해서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2015년은 2년 전이나 되니까 저도 잊어먹었어요. 시효가 지났다. 아니 그렇게 좀 바꿀 수도 그런 시간이 이게 지났다. 뭐예요? 바로 엊그제하고 저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고 나서 기자한테 가서 2시간 만에 통합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첫째는 무신분립. 지도자가 신뢰가 없으면 국민이 따르겠어요.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지금 박지원 대표님 말씀 듣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장진영 최고위원 출연해서 반대쪽 얘기도 한번 저희가 제가 장진영 최고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할 군번은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장진영 최고위원 부를 때는 저 부르지 마세요. 아유 대표님 바쁘신데 이틀 연속 나오셨어요. 뭐 이틀 아니라 3일도 지금은 그냥 나와요. 그 대표님 이거 하나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기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친정당 구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단은 대표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통합이 된다고 보고 통합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당이 6.8%고 바른정당이 5.6%여서 합치면 12.4%인데 근데 이게 통합이나 뭐 이런 게 벌어지고 난 이후에 보면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12.8%로 지금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반대 하시는 그 쪽에서 정당을 새로 만들었을 때는 3.5%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근데 뭐 이 격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관심이 가고 있는 거는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0.4% 차이가 나거든요. 이 조사를 대표 입장에서 보실 때 이거 믿을만 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요? 저는 그 이하로 나옵니다. 어쩌시 보십시오. 동서화합. 야권 통합은요. 국민이 가장 바라는 일반론입니다. 그러나 혈액형이 다르고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당이 통합해 놓으면은 그걸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8%나 나오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3등, 4등이 합치면
2등 된다 하는 것은 또 정치에서 2등은요 다 떨어져요. 2등 되는 거 봤어요? 원래 우리 선거구제가 2등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2등, 4등까지 되는 기초의원은 몇 명 될 거예요. 거긴데. 그러나 17개 광역단체에서 싸그리 낙선하면은 국민의당이, 신당이, 통합당이 승리했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8%는 국민의 막연한 동서화합 그리고 야권 통합을 해서 좀 정부 여당을 견제해라 하는 희망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반대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 우리 반대 세력을 3.5%로 하는 것은 어째서 너희들은 또 분열했냐? 그런 징벌적 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지. 그러나 이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지 말고 안철수 당신 그 초심으로 그 새 정치로 돌아와 주세요 하고 노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탁월하게 분석을 해주신 우리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요. 내일 장진영 최고위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 말씀 하는데 우리 당원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에 지난 총선 때 우리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했대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낙선하고 지역위원장 아닌데 이 양반이 SNS에다가 배낭에다가 강목 몇십 개씩 넣어가지고 때려 부시자. 이건 흔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최고위원이라는 작자가 침소봉대에서 막 퍼날려가지고 또 언론에서도 이거 강목대에 나오는 것 아니냐 하지만은 그것은 상고시대 얘기야.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그런 거 부분도 내일 묻지 한번 마세요. 묻지 말까요? 한번 해보려고. 그거 물으면은 또 전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이정열 대행의 역할이 또 필요한 뉴스인데요.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기는 절차인데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이런 행위들을 한 건데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달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서 불법 사찰하고 지시한 그 결과로 비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담당 재판부가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 구속적부심 이 사건은 형사수석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도 엉뚱한 결정이 자꾸 나오니까 이 우병우 또 풀리는 거 아니냐. 근데 보도에 의하면 이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신광열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건의 공정함을 위해서 피해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광열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듯한 근데 그게 아니고요. 법관의 사건 분담과 재판 내기인 거 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에 보면 대리인이나 변호인 같은 사건 관계인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는 사건을 하지 말고 재배당 요청, 다른 재판부로 옮기라고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규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물며 지금 여기서 지금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잖아요. 재판 당사자. 그러니까 대학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사법연수원 동기인 게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간 건데 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럼 이렇게 해서 재배당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어디를 가냐면 대리재판부라는 곳이 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냐면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이렇게 일이 터졌다거나 할 때 그때 그 담당 재판부에 결혼이 생겼다 그래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대리하는 재판부를 다 지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재판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배당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 대리재판부에서 해야 돼요. 대리재판부가 형사소속부 같은 경우에는 형사 1부입니다. 네, 예. 휴가를 갔다라는 보도가 예. 있던데요. 부장이 휴가를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게 형사 2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 형사 2부 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모르고 실검만 보고 있는데 이 이우철 부장판사님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뵌지는 좀 됐어요. 뵌지 뭐 제가 법원 퇴직하고 뵙지를 못했는데 일단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예측 전문, 예상 전문 이런 건 아닌데 이우철 부장판사가 제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기각될 겁니다. 이분은 스타일이 정말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쪽을 가급적 많이 보장하고 옹호하는 쪽인데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을 사찰하는 사람을 역사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문제는 뵌지 좀 돼서 그 이후에 혹시 생각이 바뀌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게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발언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현실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진운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가급적 이게 고귀한 품격 있는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재판부 운빨. 제가 본 중에 재판부 운빨이 제일 좋았던 분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쪽 계열만 잘 타고 갔어요. 네, 2012년에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가 있죠. 올무죄 나왔죠. 근데 정말 어떻게 이런 진짜 운이 정말. 네, 그리고 나서 출마 선언까지 했었죠. 그렇죠.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 운빨이 안 좋은 분 중에 또 한 분이 제가 기억하는 두 분인데요. 한명숙 전 총리,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정말 재판부 운빨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병우 전 수석도 재판부 운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오늘 구속적부심 열리는데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다시 제가 내일 출연하냐 못하냐까지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내일 한꺼번에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저 오프닝 써야 되는데. 네, 공장장처럼 셀프 미니 인터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검찰이 2013년에서 2014년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해서요. 수사가 축소 또는 은폐됐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고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당시 국방부의 부실 조사를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참, 이 군 문제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든 지금, 이 얘기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새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 아닐까 싶네요.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우리 장자연 씨 사건 전문 기자이신 김은지 기자님 계시고, 그다음 다스 사건 전문 방송인 뉴스공장에 있는데, 저도 대행시켜 주신 김에 제가 그거 냈잖아요. 삼성 언론장학생 전문이 얼떨결에 돼버렸는데, 그 말씀 오늘 드려야지, 안 그러면 애청자님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해서요. 지금,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저께 처음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서 약간 좀 기대 반, 포기 반 했었긴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그제가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어제 보도가 나오겠냐 싶었는데 어제 뉴스공장이
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 돼 있었었는데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삼성 언론 장학생. 애청자 여러분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번 삼성 언론 장학생이라고 한번 저 포털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나 SNS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보도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이 1분 남아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디어 오늘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미디어 오늘이 지금 언론인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했던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 예, 2005년에 그 기사가 쭉 실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마지막에 보면 96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그 삼성 언론재단에서 해외 연수를 보낸 언론인 명단을 실어요. 이 기사 자체는 2005년 8월 24일 날 미디어 오늘에 실린 제목은 삼성 언론재단 최대 연 5억 원 해외 연수 지원이라는 기사고, 근데 기사 자체는 그렇고, 맨 마지막에 보면 관련 기사로 삼성 언론재단 해외 연수 언론인 명단이 실려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잖아요? 기사가 삭제돼 있습니다. 거참, 왜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자연 씨 사건 전문기자 시사인의 네,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대행의 역할이 또 필요한 뉴스인데요. 아이고, 네. 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저런.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기는 절차인데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이런 행위들을 한 건데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달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서 불법 사찰하고 지시한 그 결과로 비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런데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담당 재판부가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 구속적부심 그 사건은 형사수석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도 엉뚱한 결정이 자꾸 나오니까 이 우병우 또 풀리는 거 아니냐. 근데 보도에 의하면 이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신강렬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건의 공정함을 위해서 피해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광렬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듯한. 12월 26일 날 MBC의 경영진이 다 바뀐 다음에 26일부터 정상적인 뉴스데스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6일 날 뉴스데스크가 나갔습니다. 첫 방송이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저의 느낌은 처절한 반성? 그래서 처음 방송에서 정말 한 10분 가까이를 MBC 방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반성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보도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날도 다른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10분 정도를 거의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MBC가 어제 보도한 뉴스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의 후미쯤에 9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MBC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뉴스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그 앞에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앞에 쫓겨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인데 카메라 프레임 속에는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림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언론이다. 그게 MBC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이게. 사실 MBC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번에 MBC 내부에서 뉴스데스크에 나온 듯이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반성도 없다면 사람들도 아닌 거죠. 경영진이 바뀌고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고 그랬다고 하지만 언론이 뭘까요?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플러스적인 거고 진실 보도와 그 숨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언론인데 그동안 MBC가 그것을 안 해왔다
안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 진실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멘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월호 보도는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다. 정말 유가족에 대해서 잔인무도한 짓들도 했죠. 그런 상상하기 힘든 질문들도 막 서슴없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도 자체를 안 한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촛불 국면에서도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짓들을 정말 서슴없이 했었죠. KBS와 MBC 차이 같은 건데요. MBC의 모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MBC는 사형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훨씬 더 큰 방송인데 KBS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국영방송 느낌이 나요. 온전하게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MBC는 방문진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의 저번에 코어포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그건데, 그 법인에 있어서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도 온전하게 지배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장악하기가 훨씬 쉬웠던 바로 그런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돌아왔구나. MBC, KBS가 사실 장악된 건 촛불 보도 이후라고 보면 되죠. 촛불로 이제 나라가 이명박 자체가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게 핑계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우병 촛불 보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위력을 KBS, MBC가 완전히 제대로 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장악을 해야겠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거의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장악됐는지 그 MBC 스스로가 반성하는데, 그 첫날 세월호 보도를 보니까 저 역할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버려졌던 MBC가 돌아오는 거를 보면서 가능하구나.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치면 바꿀 수 있구나 했던 것 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가능하구나.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바꿀 수 있었지만 이게 언론도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리고 MBC가 가장 심했었잖아요. 거의 돌려보지 않는 채널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느껴지는 게 저 사람들 정말 마음 먹고 사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더 쪼달하게 느꼈을 것 같고, 앵무새처럼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보도, 몇 달 후에는 이 보도 했던 그런 식의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을 와닿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현재 씨는 스케이트장에 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어디로 발령받을지. MBC에 대해서 아까 마차님도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대통령 뽑아줄 땐 뭐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어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보수적 느낌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싹 쓸어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돼요. 다른 데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과도 있어. 근데 임기 한 1, 2년 남겨놓고는 거의 막 배척당하다시피 그 사이에 탄핵도 당했는데, 그래서 섣부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돼요.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고 억울한 지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로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태도 자체가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그 역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후퇴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도 언론도 인권도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건 정권만 바꿔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10년 지난 뒤에 사실은 요즘 단어로 말하면, 언어로 말하면 적폐 세력들의 반기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온갖 조작질들 끝에 정권 연장까지 시켰죠, 박근혜까지. 근데 촛불혁명과 지금 MBC의 사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권은 뺏길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들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똑같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훨씬 무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 쪽이 아닌. 근데 마치 최순실 같은 인간형이 나타났다고 하면 비선 실세로서의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윤선 같은 사람, 우병우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겠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보도를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할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렬한 저항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하지만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아직도 막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망 먼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복직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안 된다고 내놓고 놔버린 형태로 실망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MBC가 한 보도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또 기념으로 한번 봐드려야죠. 첫 방송은 뭘 준비했는지. 일단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들 중에 굉장히 핵심 이슈들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요.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돼야 된다고 답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36.7%라고 말했고요.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조사를 대행한 기관이 갤럽이잖아요. 갤럽이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했는데 50.5%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MBC 의뢰라고 하면 질문 문항도 다 MBC에서 결정해 준 걸 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70%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50대 이상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답니다. 빨리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 적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꾸준히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봐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걸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뜻인데 1, 2년 안에 시한을 정해놓고 데드라인까지 이 안에 다 청산하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표현 자체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87%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 반대는 9%밖에 안 됐네요. 그쪽 반발이 굉장히 좀 격렬하다 그럴까? 강하게 지금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반발이 심한 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반발을 하는 당사자들 자체의 재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 뭐 수천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세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금 유동성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반발하는 걸 가지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 기타의 여론조사 항목들은요, 시간 관계상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고, 이명박이 다스 미국 법인에 왔었다 하는 단독 보도도 했어요. 이 기사는 올라오고 나서 MBC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뭔가 MB에 숨어있는 그 애틋함? 다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보도였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나?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다스에 대해서 모르지만 다스에 애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다중인격 이런 개념으로. 네. 한쪽에서는 정말로 다스가 직계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한쪽에 내 다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동안 실제 임기 시절에는 가보질 못하고 퇴임 1년 반 지나서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을 이제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간 김에 거기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은 다스의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새끼 다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014년 9월 말이면은 2013년 2월 달에 퇴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은 무직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요? 기업인이 아니었잖아요. 무직이니까.
전직 기업이 나는 네, 전직 상관없을 기업이. 아니 이게 현직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 기업인 자격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어요. 동의합니다. 마 다스는 내 거다. 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리만 잘 구성하면 충분히 책임을 가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아, 예. 지금 몇 명이에요, K재단? 지금 저희가 7명입니다. 7명? 네네. 그것도 7명도 원래 재단이 전체 직원이 7명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왜 그랬냐면 최순실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뽑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요. 방송 끝나고 조대진 변호사한테 변론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예. 우리 방송 나왔으니까 또 출연료 지급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정이지만 살림에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소정이 아니라 중정 정도로 해주면 안 돼? 좀 올려줘? 알았습니다. 중정으로 그럼 올려드려서 드리도록 하고. 그거 간단해요. 조대진 변호사한테 나갈 출연료 안 주고 여기다 엎어주면 돼요. 저 사람 돈 많아. 괜찮아. 아닙니다. 아이가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희 부장하고 얘기하기 재밌네요. 네.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제가요. 예. 법사위원님. 네네네. 제가 법사위에서 우리 이정열 판사 예. 얼마나 옹호했는지 아세요? 뭐 청탁 드린 변호사비 것도 내세요, 아닌데. 아무튼. 예, 청탁 드린 것도 아닌데. 청탁은 안 했지만은 예, 정의롭게 했죠. 예. 그러니까 잊지 이제 않고 변호사로 있습니다. 돈 버니까. 지금 변호사 아닙니다. 아직 안 해요? 네. 아직 지금 사무장. 아직이라고 하기면 사무장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장 월급이라도 예. 나한테 후원금이라도 보내야 돼요. 대표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청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이 출연료가 짭짤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네. 안 그래도 이 방송이 훨씬 좋아졌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할 때는 이거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청취율도 좋고 훨씬 잘한다 하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제가 법무부에다 조치를 해가지고 김어준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그 대신 생활비는 제가 좀 보내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그런 한 배려까지. 1년만 안 오면은 교통방송 빵 뜨네. 그리고 그동안 듣던 그 양반은 말씀이, 좀 질이 낮아서 안 해야 돼요. 제가 차마 그 말씀까지는 못 드렸는데. 아니 질이 부장판사님은 고질이고 저도 상당한 중질이고 거긴 저질이에요. 그거 우리가 아는데 왜 아느냐. 그것도 제일 많이 들어요. 다녀보면요. 김어준 공장장하고 하는 거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전라남도 부산 가도요. 거기까지는 사실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라디오로 가는 건 아니죠. 네, 외부로 듣고 뭘로 듣고 다 얘기해. 네. 그러니 이거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안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실 그러니까 저까지 저질돼요. 대표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물론 저는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내 파트너가 이정열 부장판사 같이 훌륭한 분이 한다면은 고질의 진행자가 한다면은 훨씬 올라가니까 오지 말게 하자. 대표님 근데 고질하신 게 괴질로 들립니다. 오늘 모셨는데 항상 그 대표님 나오시면은 그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드리면 안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최근에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어제 그 가처분 결정도 나오고 해서 정말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가 가처분은 이 판사 재판장은 오른 눈으로 볼 때, 왼 눈으로 볼 때, 두 눈 다 뜨고 볼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판결문이. 그래서 재판장은 저처럼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이 재판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재판장 아니 진짜 그래요. 저는 일목요연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어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제가 11년째 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 출신 사무장보다는 제가 훨씬 나아요. 저는 사무장 경력이 아직 이제 3년밖에,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저는요, 감옥도 살아보고, 재판도, 지금도 재판 받는다니까요. 네. 얼마 전에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1월 달에 이제 선고하는데, 아무튼,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 투표는, 즉, 신임 투표는
법적인 효력이나 의무를 발생하는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중단시켜야 할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판결문에 재신임이 부결되더라도 네. 안철수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했고 네.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왼쪽 얘기네. 눈으로 본 거예요. 예. 만약 이정미 소장처럼 2014년도에 네. 그래서 정리의 한번 문건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냐. 그래서 내가 소상히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그래서 소상히 무엇을 모르겠어요.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소상히 뭐 이런 거. 아니 본인을 위해서 대학교의 전체를 통째로 입학도 바꿔가면서까지 하는데 뭘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네 이거. 2014년이면 정말 큰일 났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 때 됐다고요? 네네. 다 됐어요 시간이. 근데 폭로 안 한 거 있죠 아직도 마음속에. 폭로 안 한 건 있습니다. 폭로 안 한 게 있는데. 괴롭죠. 그 시간은 다 됐고 좀 괴롭죠. 내일 잘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나오세요. 그 노원장 직접 정유라를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네. 진짜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인. 네. 야 아우디션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오로지 돈으로만 키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비덱 직원들인가요? 정유라가 말 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상 찍으면서 네. 아이고 이 모습을 뭐 회장님이 봤으면 얼마나 네. 좋아할까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예, 그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멘트도 제가 한 거고. 아 그래요? 네. 말타는 장면이니까 노수인 네. 부장이 다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에 뿌린 거야? 예. 야, 제가 이거- 지금 많이 어려졌거든요, 생활이요. 그 자료화면 쓴 방송사는 좀 저한테 그 저작권료 요구해야 되겠네. 요구해야 되네. 예, 예. 그 담당 변호사로 조대진 변호사로 제가 임명합니다.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좀 받아야 될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 워딩도 노승일 부장 워딩이 처음 알았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정유라 선수는 말 타기를 싫어했어요.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이 독일 하겐이라는 곳이었어요. 독일 승마학교. 거기에서 이제 말을 초이스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20억짜리가 30억짜리 말을 테스트를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말 탄 장면이었어요. 예. 그러면 정유라는 말 안 타고 독일 가서 뭐 했어요? 은둔 생활을 했죠. 정말 저도 그 친구를 봤을 때 좀 불쌍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산책도 좀 하고 뭐 좀 걷고 아니면 좀 조깅 좀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브라인드 치고 살았다면서요? 예, 완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뭐 그때는 이게 언론에서도 안 터질 때인데 왜 그렇게 네. 스스로 안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게 이제 그 저한테 독일 도착하자마자 박원호 원장님이 저한테 이쪽 집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지나다닐 처음 때는 갔을 때? 예, 2015년 8월 11일? 예. 도착했을 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여기 주변으로 다니지 말고 돌아서 다녀라. 항상 다닐 때. 희한한 사람. 근데 그 집을 봤는데 온통 블라인드가 차 있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이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뜨겁거든요. 뜨겁기도 하지만 또 따가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감추고 싶었나 보네. 그렇죠. 그 아이를 감추고 싶어서 저보러 이제 거길 다니지 말라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아이 아버지랑 같이 갔나요? 맨 처음에 독일 갈 때는 정유라가? 예, 당시에 제가 독일 도착했을 때 정유라가 있었고 그 나머지 그 남자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승마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남자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기 아빠. 정유라의 그 애기 아빠, 그 이제 정유라의 남편,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 이렇게 이제 독일로 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은 헤어졌다면서요?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유라 결혼을 했었나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한 걸로 알고. 그럼 이혼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혼 근데 관계지. 사실혼 해소입니다. 사실혼 해소? 그 친구는 그 아이는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신. 예. 신. 그쪽에 오죠. 그러면
아이 아빠는 언제 헤어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금방 가서 얼마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봄쯤으로 알고 그럼 있어요. 몇 개월 살지도 않았네 독일에서는. 그렇죠. 둘이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도 봤나요? 뭐 남편이랑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좀 보셨어요? 주로 그 정유라가 이제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한 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막 서로 그 남편은 정유라한테 욕을 안 해요. 근데 정유라는 남편한테 막 욕을 해요. 그 모친인 최순실한테도 막 욕했다고 그런 언론에 보도가 났던데. 당시에 이제 정유라가 이제 말을 안 탄다 그랬거든요. 왜 말을 안 탔냐고 했냐면은 그 블라인드 처해 있는 그 집 안에 개 10마리, 고양이 3마리. 일목요연하게 봤다 하면은 인용이죠. 그 아까 우리 이정열 사무장님 판사께서도 네. 부장 판사님도 전직. 네. 우리나라는 높은 걸 좀 불러주는 게 좋아요. 사무장보다는. 사무장 높습니다. 네. 예, 네. 일본 위안부 얘기했을 때 뭐 예. 그렇게 설명 들을 필요 없이 네. 위안부 협상은 파기한다. 네. 이렇게 판결문을 하듯 딱 때려버려야지. 무슨 얘기를 들어요.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기왕 이제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대표님하고 이제 자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여쭤봐 달라고 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 당원 투표 이것을 거부하시는 게 질 것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 반대하기 때문에. 네? 반대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가처분 신청도 했고 네. 만신창이를 만들려고 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네. 제가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또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도 네. 이건 사법부의 판결은 항상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국회에서 해결하라. 네, 자율권 보장이죠. 네.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의 학문적 얘기고 판사들의 변명이 딱 그렇게 나온다. 이 개입하기 싫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용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기각된다 하더라도 해보는 거고. 그런데 어제 소득이 있어요. 방금 제가 읽었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반대한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당무회의에서 최고위에서 얘기한 것은 통합을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여기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바꾸죠. 막상 투표를 실제로 하면서는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를 신임하냐 안 하냐 이런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건 원천적인 무효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 경위적으로 한 15% 투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보면은 나흘간 하는데 대개 지지자가 첫날 약 70% 합니다. 오늘 70% 보세요. 정도? 오늘은 툭 떨어질 거예요. 그 충성분자들이 70%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 보이지만은 저는 3분의 1, 33%를 결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말고 전 당원 투표 자체를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투표해서 이기실 것 같으면 찬성하실 텐데 질 것 같으니까 투표했을 때 투표 결과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당한 불법적인 통합을 하려고 하고 오늘 말이죠. 심지어 그 정동영, 천정배 이 세 분이 이현주 네 분이 당대표 나왔을 때 정동영 후보가 천정배 후보가 물어요. 바른정당과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라는 동영상이
이제 찾아내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만약 여기가 지금 TV라고 하면은 교통방송은 TV 안 내줘야 돼. 그러면 다른 방송이 죽어요. 아니 저 대표님 저 TV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하는 그 저 충격 시대도 나가고. 아니 그 뭐 제대로 된 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이 죽어 전부 교통방송만 시청하기 때문에. 아 워낙 훌륭한 방송이죠. 아 그럼 아무튼. 네. 그럼 제가 대통령 되면 해줄게요. 이거 갈등되네요.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다 그게 나와요. 제가 참 꼭 보여주고 싶은데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바로 저 카톡 아이디 보내 올리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못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똥을 안 치운 거예요. 똥과 그다음에 이게 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개 뭐 변과 뭐 대변도 있고 소변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방 안에 거실이면 뭐면 그게 단층짜리 집이었었거든요. 냄새가. 예. 근데 개들도 조그만 개서부터 큰 개까지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동물보호청에다 신고를 해서 동물보호청 직원이 2명이었었어요. 여자분 2명. 문을 열었는데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가 10마리, 고양이가 3마리, 그리고 돌도 안 지난 어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8월 달에 했으니까 한 110일? 2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깐난쟁이.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최순실한테는 그거를 다 감췄었고, 정유라는. 그래서 청소하기를 싫어하는 친구인가? 정유라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뒤에 모녀지간에 붙은 거예요? 세게? 그렇죠. 이 X가 X 같은 누구야? 그러니까는 XX 나는 이제 말 안 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씨발 나 말 안 타! 이랬구만. 시원하십니다. 그랬군요. 예. 이것도 뭐 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정청래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편집하세요. 팟캐스트가 이재민 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호칭을 노승일 부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에서 퇴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K스포츠 재단은 지금 자연 해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체부에서 허가 취소, 등록 취소. 허가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의 내용이 뭐냐면 최순실과 관련돼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허가 취소 사유인데 저는 당연히 뭐 최순실이 개입했고 박근혜가 개입해서 만든 재단은 당연히 K스포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립 취소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김종을 통해서 하수인 노릇한 당신들은 뭐냐. 그럼 문체부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러면은 그 해산하게 되면 퇴직금 같은 건 정산이 될까요? 퇴직금의 정산도 아마 그것도 법정 싸움이 해야 될 지금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어. 그 정동춘 이사장이 법인 있잖아. 도장을 들고 튀었대. 튀었대요. 야, 끝까지 진상이구만. 그래서 정동춘이 그런 기사를 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한테 문자가 왔었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빌딩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기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 밤에. 그러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저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근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정동춘이 270억 고영태 사단이 뭐 재단을 사유하려고 했다. 이 기사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 11시에 기자회견을 또 이경재가 그와 비슷하게 또 해요. 뭐 박근혜를 수사하기 전에 고영태 일당들을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황당한 게 뭐냐면은 재단을 사유하려면 어떤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권력은 최순실이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아바타를 정동춘을 세웠고 모든 정동춘이 다 아바타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동춘이 그 이사장 연임이 안 됐어요. 이사장 연임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재단에 있는 법인
인감 도장을 갖고 나가서 계좌도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재단은 공과금도 못 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좀 생활이 어렵다고. 아,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 그거 받아야 저작권료. 그것뿐만 아니라 소송하시면 될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일단 방송 끝나고 심도 있게. 저작권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희생일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차게 무료로 상담해서 소송. 자, 근데 감사합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이제 등록 취소했잖아. 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다네. 국고 환수하고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국고 환수가 되고 강요죄가 성립이 되면 기업으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지. 아니 그래도 일했던 직원들한테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법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부장님 같은 경우는 희생당한 측면들이 많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경향이. 노부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 저기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아니,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아빠들은 뭐라 그랬다고? 생물학적 아빠가 아버지, 생물학적 아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한 몇 개월 같이 있어봤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노부장님 생각할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봐야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 네,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잘할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아니면 잘할 왜 정이 왜 때는- 없지?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예, 근데 잘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이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 예.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2살이에요. 아니 근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였으면 결국 엄마도 생물학적 엄마 아니? 시험관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아니죠. 자궁의 임신은 해요. 잠깐 요거 수정만 다 들어보세요.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이거 그걸 잘 모르시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아.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그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멕시코 행사 순방 때문에 문화 행사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한데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본인이 스케줄을 갖고 오면 본인이 다 고쳐요.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은 뭐
15분 아니면 뭐 20분, 뭐 순서는 어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다. 지금 도대체 뭐 이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단 말이죠. 그게 진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왜 정확히 그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제가 정확히 들었던 그냥 워딩은? 워딩은 독일에서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친한 언니 동생? 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끝이었었어요. 동격이라는 뜻인가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히. 동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물어보다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정유라는 럭비공 귀국해 이별면 다 터져. 터지게 뭐가 남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어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뭐 이재용,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권명되는 사람들. 이 친구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무슨 내용으로?